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서울, 광주, 대구 23도, 부산 24도 등 꽤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양쪽 모두 합쳐서 숨진 사람만 1,500명, 부상자만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앞으로 계속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한국인 관광객 360여 명도 오늘 오후에 우리 국적기를 이용해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JTBC 취재팀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 중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그곳을 연결해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내외 소식부터 경제, 법률 정보까지 오늘도 상암동 클래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아마 오늘 첫 번째 이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인질 처형 위협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인질을 처형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토요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민간인을 인질로 끌고 간 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죠. 그냥 뭐 수납차에 막 태우는 모습이요. 네네네. 뭐 여성 아이 다 데리고 가서 더더욱 충격이었는데 한 150명 정도 이제 데리고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인질을 볼모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마스는 이 군인은 물론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도 마구잡이로 납치해서 가자지구로 데려갔습니다. 예, 납치하는 지금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네. 자,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나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 지금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납치한 인질들을 인간 방패 삼아서 이스라엘이 폭격할 때마다 인질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하마스가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이 지금 되게 단호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공식 선언하면서 유혈 사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은 지상군까지 투입하면서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군의 입장 들어보시죠. לא מבצע, לא סבב, זמן למלחמה. ובתוך המלחמה הזו צה"ל חזק, יפעל חזק וינצח ויגיע להישגים שצריך. 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가 서서히 가자지구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현지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JTBC 취재팀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현지에 도착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도성 기자가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우선 텔아비브 역시 하마스 공격 피해를 당한 지역이라서 취재를 하는 이 기자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연결 도중이라도 혹시 공습 경보가 울리면 바로 대피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현재 그곳 상황, 새벽인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이스라엘은 현재 새벽 4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 건물 뒤쪽으로 뭔가 번쩍하는 불빛과 어떤 것이 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지 모르겠는 소음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변에 신경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이 세드롯과 아슈켈론 등 모두 8곳에서 9차례나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제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이 앱이 이스라엘에서 제공하는 경보 알림 앱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왜 경보가 발생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윗칸에 보면은 불과 2분 전쯤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2분 전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4시
1분이니까 불과 딱 3분 전이네요. 멀지 않은 곳에서 경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이렇게 경보가 자주 울리고 있어서 저도 주변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방공호로 대피할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요. 저희가 묵고 있는 이 숙소에도 각 층마다 방공호를 마련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도 위험한 상황 없이 취재를 잘 마치고 오길 바라고 아마 이렇게 민간인들, 주민분들 네. 계속 밤새 이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인명피해 규모도 외신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이스라엘 사망자가 800명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축제장에서만 무려 269에 달하는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그 가자 지구에서도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사망자가 680명이 넘는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을 합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1,500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친 사람도 6,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공식 집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라는 보도, BBC는 900명, CNN에서는 이스라엘 900명. 이게 이스라엘에서만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500명, 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납치를 해서 가자 지구를 끌고 간 이스라엘인이 인질이 150명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은 벌써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이라고 공식 선포를 하면서 지상군 투입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갑차가 가자지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그곳에 성지순례 같은 걸 관광도 많이 가니까요. 성지순례객이나 관광객들이 오늘 조금씩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요? 네, 제가 어제 이곳에서 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벤구리온 공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입국했습니다. 예. 제가 공항에서 살펴보니까 출국장에 이스라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 일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에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취소됐다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기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 텔아비브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귀국편 한 대가 오늘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공항으로 모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 귀국편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하고, 만약에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3국을 통해서 육로나 비행기로 제3국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나라로 귀국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국민은 교민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900명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이도성 기자, 상암동 클라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도시락 이슈를 전해줬던 기자인데 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현장에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해주는 모습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하는 동료의 마음에서도 조금은 응원의 마음, 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안전하게 잘 취재하길 바랍니다. 네. 자, 다시 이재승 기자. 네. 하마스의 통치권 안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자 지구잖아요. 그렇죠.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들도 걱정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가자 지구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다고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피난길로 보입니다. 예. 자,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 미사일이 가자지구 곳곳에 내리꽂히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하늘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네네. 자,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약간 더 작은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곳 가자지구에 공급하는 전기나 수도, 의약품 모두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이게 완전히 차단되면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선포하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을 대피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어디로 갈지도 막막한 상황인데요. 네. 자, 유엔은 피난길에 오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이 약 12만 명가량이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이 워낙 단호하고 네. 가자 지구내 하마스 세력을 더 거세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민간인 피해가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피난을 가라고 해도 참 그분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이 속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이 사우디 왕세자가 이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우디와 또 이스라엘의 관계가 좀 좋아지는 싶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또 팔레스타인 편에 선다라는 이런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동 정세, 가자지구를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더 좀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그걸 다른 아랍국가, 특히 하마스 같은 조금 강경파들이 좋지 않게 바라봐 왔는데 그러면 사우디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게 또 국제사회 관심이었는데 네. 알자지라 등의 현지 언론에 통하면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 발언이 나온 게 있어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국제사회의 또 구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 또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또 발언을 했다고 네.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희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이도성 기자 네. 연결했을 때 그 조명 없이 연결을 했잖아요. 네네. 중계시에. 그것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네. 소식은 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10대 여성만 누린 고교생입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자, 이틀간 상가 여자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한 16살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자, 기절한 피해자를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는데 먼저 붙잡힌 영상부터 보시죠. 네네. 네, 컴퓨터 게임하는 남성 곁으로 형사들이 다가갑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팔이 붙잡힌 채 연행되는 남성, 16살 고등학생입니다. 예, 검거되는 예.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남성은 지난 5일 밤에 경기 화성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때렸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경기 수원의 아파트 2곳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2명을 각각 폭행하고 이 중에 1명을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가기도 잠깐만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된 아까 검거된 그 PC방에서 검거된 이 남성이 네, 16살 고등학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서 강간 미수와 강간 상해, 또 강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형태의 범죄가 요즘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최근에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여자는 혼자 나가는 것도 무섭고 겁나죠.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집 들어갈 때 자꾸 전화하게 돼요.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네, 자,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범죄는 31만 4천여 건인데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 석 달 전에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저 남성인데요. 계단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같은 달에 서울 노원구입니다. 이번에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30대 남성이 함께 탄 20대 여성을 자,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끌고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은 한 번 타면 도망치기 어려운 엘리베이터 구조 때문에 범죄자들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CCTV는 대부분 수동형이기 때문에 사후에 뭐 범인을 잡고 이런 용도예요. 음성 경고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뭐 상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정말 그냥 일상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곳이 네. 불안한 공간으로 바뀌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네.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뭐 집회 관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100원 속 이순신 장군 사라지나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집회는 세종대왕과 신사임당 등 여러 위인이 새겨져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자, 이런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런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예. 영정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자, 이순신 장군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표준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2년 전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간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은행은 당시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 네. 계약서대로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계약이 그렇죠. 어긋났나요? 네. 자, 문제는 이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이 계약 기간과 세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장화백의 후손 측은 2년 전에 2021년 10월이죠. 한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판결 선고가 이달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계약서가 사라졌군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둘러싼 이 쟁점, 결국에는 40년 전에 지급한 이 150만 원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705만 원가량인데요. 예. 자, 당시 40년 전에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소송을 당한 상황인데 예. 반대로 한국은행이 우리 저작권이다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 네. 10원짜리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10원빵입니다. 예. 자, 앞서 쟁점은 이순신 영정이었다면 이번에는 10원짜리에 새겨진 다보탑인데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10원빵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쓰는 건 금지됐다는 겁니다. 자, 다만 한은은 이 10원빵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참 10원빵 인기 정말 많잖아요. 네. 맛있거든요.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동전에 쓰인 저작권 이런 문제랑 또 별개로 네. 요즘에는 새 동전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동전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새. 예, 예. 네, 그렇죠. 네. 뭐 1,000원짜리로 동전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최근 시중에 동전 사용이 크게 줄면서 한국은행 금고에 쌓여가는 동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까지 한국은행이 보관 중인 동전은 금액으로 156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7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 카드 등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주화 사용도 줄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던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끌이 뽑은 광끌이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뉴스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날 전날 태극기 불태워입니다. 네네. 한글날 하루 전인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두운 시각 무언가가 불에 붙어 있는데요. 다름 아닌 길거리 가로등에 걸려 있던 태극기였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은어들이 좀 섞여 있어서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반일 감정을 세뇌시키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 몇 개를 불태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게시글 보면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태극기 훼손하는 거 이거 범죄 아닌가요? 네. 경찰이 저 사진 올린 게시자 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파악해서 게시자를 쫓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작성자에게 국기 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리꾼들은 태극기 훼손한 건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국가적 행위다. 관심을 끌려고 한 건지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전쟁 혼란 부추기는 가짜 뉴스 기승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충돌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후에 옛 트위터죠. X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게시글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과 함께 병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게시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게시글만 보면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 총리가 다쳤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게시글은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사가 출처로 되어 있었는데요. 게시된 직후에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내용 허위 정보였다고 합니다. 또 X에는 하마스 무장요원이 박격포로 이스라엘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주장하는 영상도 올라왔는데 이 또한 이번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비디오 게임에서 연출된 격추 장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참 전쟁 중이라서 이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가짜 뉴스와 정보가 확산되는 거 혼란과 아주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X의 일론 머스크가 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창궐하게 만든 책임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뒤에 시민 저널리즘에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도입한 정책들이 이러한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효과 좋아요, 먹어보니 광고 안 된다입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한 캡처 사진입니다. 볶음 만들어주는 역대급 보조제, 후기 볼 때마다 놀라워서 충격이라고 이 사진 하단에 적혀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보조제를 먹기 전과 후 모습이 저렇게 담겨 있고요. 3kg이 빠졌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광고들을 모두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거짓 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10가지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을 광고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단순 체험기,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니, 내가 먹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광고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개인 유튜브에 홍삼 체험기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 요청으로 해당 영상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금지되는 광고를 할 경우 식약처와 지자체장 등은 행정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소셜미디어상 이렇게 먹어보니 콘텐츠가 참 많잖아요.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 윤정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자,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분들 생일 맞으면은 네. 생일 선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자, 그럴 때 요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 기프티콘 많이들 선물하죠. 요새 별거 다 있더라고요. 한우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맞습니다. 상품 교환권 보낼 수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나 케이크 정도까지만 보내봤는데 옷이라든지 화장품 또 건강식품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들이 기프티콘을 살 때는 매우 간편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이 정작 가서 사용을 할 때 그때는 이게 좀 상당히 불편한 게 좀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값 주고 산 기프티콘, 거스름돈은 왜 못 받나? 저 이거 할 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스땡벅스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제가. 네. 그럼 친구 한 3명 데리고 이제 커피를 딱 샀어요. 네. 그럼 몇천 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거스름돈으로 받고 싶은데 아니면 다음에 쓰고 싶은데 액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3만 원짜리 상품권을 꽉 채워서밖에 못 써야 되는 건지. 조금만 좀 빨리, 진정하시고 예. 네. 불만이 정말 많았었다는 예. 게 제가 느껴집니다. 네네. 자,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자, 불만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가 현장을 다녀봤으니까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기프티콘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도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이 안에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만일에 10,000원짜리 기프티콘이다 하면은 7,000원, 8,000원 이 정도는 사용이 안 되고요. 10,000원보다 조금 더 써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매장에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무인 계산대가 보입니다. 4,000원짜리 음료를 선택하고 5,5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결제해봤습니다. 결제가 안 된다고 기기에 뜹니다. 매장에서 나와 바로 옆 커피 전문점도 가봤습니다. 5,700원 상당의 커피와 베이글 기프티콘으로 3,200원짜리 커피만 사려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이번엔 점원에게 왜 안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남은 돈 드리진 않아서. 아, 차액은 안 나와요? 금액대가 작으면 남은 전장 환불이 안 되세요. 아, 더 비싼 걸로 사라고. 네네네. 아, 근데 더 비싼 건데 이게. 그래도 안 돼요. 정형이에요. 이 모바일 쿠폰 때. 취재진이 찾아간 커피 전문점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케이크하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좀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어렵고 연말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현금은 아니고 저희 스타벅스 카드에 잔액 충전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 여기에 넣어서? 네. 지금껏 기프티콘 사용 때 추가금을 내오던 시민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기프티콘으로 공짜로 먹으러 왔는데 거스름돈 그 몇백 원 크게 그렇게 힘든가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요. 일정 금액 이상 썼으면은 그만큼의 거스름돈은 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기프티콘 사용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경우 2019년 1조 8천여억 원이던 것이 2020년 2조 5천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3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사용은 늘고 있지만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만 해도 작년에 3조 9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데 기프티콘 사용 금액에 비해서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업체들이 기프티콘 사용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그 상품권 표준 약관입니다. 자, 상품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00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써 있는 금액형 상품권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딸기 생크림 케이크, 아니면 뭐 초코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적혀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물품형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로 물품형 상품권입니다. 자, 표준 약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6조 4항에 있는 건데요. 물품형 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 품질의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의 금액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 뭐 법조문이나 아니면 표준 약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요. 자, 쉽게 말하자면 물품형 상품권이라도 이 산 금액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만일에 21,100원짜리 기프티콘을 하나 샀다라고 자,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이제 하단에 있는 21,100원짜리를 사면요. 이걸 가지고서 만일에 난 커피도 좀 다른 걸 먹고 싶고 저 티라미수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18,800원짜리 이거 살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가치가 더 훼손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저 위에 있는 23,300원이나 27,200원짜리 이거는 그냥 주지는 않죠.
추가금 200원이나 7,100원을 내야지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제일 황당한 경우가 더 내는 건 알겠어요. 더 비싼 걸 사니까. 근데 그냥 21,100원짜리를 갖고 싼 거를 먹고 그냥 나 차액 안 가질게요 해도 안 주더라고요. 자, 다시.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흥분하시고. 네, 자, 이렇게 업체들이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는 그러면은 이 표준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정위 표준약관 제6조 사항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해당 조항 어디에도 거스름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관에 써 있는 이 기프티콘에 표시된 품질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자, 이거를 어렵게 보지 말고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고객이 기프티콘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를 가서 사 먹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주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품질이 같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어썰님도 진짜 금액 맞추려고 더 시키게 되니까 돈 낭비예요. 이렇게 반응도 올려주셨는데 소비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기프티콘이 뭐 주로 커피 전문점 많이 쓰지만 커피 전문점 말고 다른 뭐 업종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다른 업종은 상황 어떤가요? 이 다른 것들도 어떤지 좀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그거 역시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8,000원어치 빵을 고른 후 1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내밀자 결제를 거부합니다. 수익이 안 돼요. 살 때는 다 현금 내고 산 건데. 저희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저 프로그램에서 수익 자체가 안 떨어져요. 바로 옆 햄버거 가게도 가봤습니다. 7,400원 쿠폰이세요. 네, 금액은 저희 지금 세트로 하시게 되시면 6,500원 지금 남은 차이고 환불 처리가 안 되세요. 괜찮으세요? 9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환불 정책은 따로 없어요. 여기는 기프티콘을 받지만 잔돈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동네 치킨집은 어떤지 전화해봤습니다. 쿠폰 사용도 매장에서 가능하신데요. 그 쿠폰 가격은 배달하고 포장 가격이어서 매장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25,000원 상당 기프티콘으로 2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해도 매장 이용료 등 추가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기프티콘 받기를 꺼리는 겁니다. 이유는 매장이 내야 하는 수수료에 있었습니다. 아까 좀 영상이 나온 것 중에 뭐 기프티콘 결제는 아예 뭐 프로그램으로 승인이 안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그럼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놨다는 건가요? 자, 이게 본사에서 막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는 있는데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준 약관에 따라서 기프티콘 금액보다 현장에서 만일에 적게 사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점원이 만일에 결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프로그램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기프티콘을 받으면 매장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따로 있었다. 이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몰랐어요. 그렇죠. 현금이 아니고서는 원래 이 카드나 뭐든지 간에 이 업체가 내는 결제 수수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프티콘이. 그렇습니다. 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 수수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피자는 11%,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9.4%, 자, 이 뭐 빵집 같은 경우에도 6.5%.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높은 게요.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다가 이 소상공인의 경우 0.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수수료를 그러면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업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3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본사는 전혀 안 냅니다. 자, 11%의 이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모두 다 내게 본사가 전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반반씩 내는 데들도 좀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4.9%에서 이 4.5%, 4.5% 반반씩 내자는 거죠. 자, 맨 밑에 있는 저 본죽이라는 업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보다 본사가 좀 더 많이 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가맹점 입장에서 그나마 좀 그렇죠. 아예 안 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거부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기프티콘 들고 매장 가면 좀 웬만하면 이거 안 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사장님들 중에. 그렇죠.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요, 기프티콘을 안 받으려는 이유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 만일에 기프티콘을 받으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지금 바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으로 바뀌는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의 경우는요, 최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원가를 들여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한 달 보름 뒤에나 내가 이거를 그나마도 수수료 떼고 받게 된다면 어떤 업주들이 이거를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프티콘 매출이 높은 매장은 다시 말하면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은 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상클 보시는 분들도 맞아, 이거 내가 장사하지만 이거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 매장 업주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네요, 이거. 그렇죠.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네네. 그래서 이 국회 정무위가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 제대로 좀 질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그리고 이종현 KG 할리스 F&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또 어떤 개선책이 좀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개선하라고 국감이 또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씩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선물을 뜻하는 기프트와 상징을 뜻하는 아이콘의 합성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모티콘, 2번 기프티콘, 3번 실리콘. 지금 상암로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버려지는 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충격적인 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털도 뻣뻣하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어 보이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죠.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사막에서 무려 150마리의 고양이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사막은 고양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 대부분 죽고 일부만 산채로 발견돼 간신히 구조할 수 있었다는데요. 고양이를 굶주림과 탈수, 타는 듯한 폭염에 시달리다 죽게 만든 범인을 체포하려고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유기 고양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범인을 잡아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경적을 올려댑니다. 왜 못 가나 싶었는데 앞을 막고 있는 게 있었네요. 자전거를 치우니까 그제야 움직이는 트럭. 그런데 이참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트럭이 구멍 안으로 빨려들고 맙니다. 중국 산시성 원청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이 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깊이가 2m나 되는 구멍으로 트럭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상륜차들도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뒤 지반이 약해진 중국에선 요즘 곳곳에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펭귄으로 태어나 군 생활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따기 어렵다는 별까지 달았다면 믿겨지시나요? 노르웨이와 영국의 화합을 위해 애쓴 덕이라는데 그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100여 명의 군인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데요. 그 가운데 웬 펭귄 한 마리가 등장해서 경례를 받습니다. 노르웨이 왕실 근위대의 마스코트 펭귄 닐스 올라프 경인데요. 영국과 노르웨이의 우호 관계를 위해 교환된 펭귄으로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동물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날 훈장을 수여받고 당당히 육군 소장이 된 닐스 올라프 경. 사실 이 펭귄이 이웃나라 노르웨이에서 명예직을 수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엔 노르웨이 경비대 연대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노르웨이 하랄드 5세 왕으로부터 기사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세한 펭귄인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엔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활 속 법률 고민을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실제 고민 사연을 저희 연기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등장인물이요. 위에 오빠 둘 그리고 아래 여자 형제 둘 해서 총 2남 2녀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10여 년 만에 저희 네 남매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찾을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아니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아버지가 오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울고불고 한 사람은 저희 둘째 오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둘째 오빠는 10년 전 아버지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겠다고 하자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죠. 그 가족들과도 만나지 않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이랑 니들은 몰라. 다들 바빠서 아버지 사업 신경도 안 쓸 때 내가 그거 다 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도 내가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아니 아버지 편치 않으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유산? 참나. 그러니까 아버지 좀 옆에서 잘 좀 모시지 그랬어. 야, 솔직히 너네도 내가 아버지랑 싸우고 나갔을 때 유산 더 받으려고 아버지랑 내 사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야? 언니, 오빠, 제발 둘 다 좀 그만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돈 얘기만 해? 제발 그만 좀 해. 그 이후 장례식 내내 언니와 오빠는 서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부의금 봉투를 정산하려는데 부의금을 넣어둔 가방이 안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봉투 정산해야 하는데 부의금 정리해둔 거 어딨지? 그거 어제 오빠들이 정리했잖아. 큰오빠, 그 가방 어디다 뒀어? 저 안쪽에 뒀는데. 둘째 어디 갔어? 이게 새벽부터 안 보이더니 이 자식 가지고 튄 거 아니야? 1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들고 사라진 오빠. 이거 절도죄 아닌가요? 부의금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와, 아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형제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자식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네. 부의금을 들고 사라졌다니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데 예. 거의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이 네. 뭐 오빠 둘, 딸 둘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아니고 네. 이제 큰 아들이 이민을 가고 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좀 도와드리다가 아버지가 사업 방향이 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약간 물려받을 생각했을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연락을 끊고 아예 안 보면서 사이가 악화되다가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째 오빠가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는 부의금을 다 가지고 소위 말해 튄 상황인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변호사님 부의금 때문에 이렇게 가족 친지 간에 싸우는 일이 좀 자주 일어나나요? 이 부의금 보통 부의금 봉투뿐만 아니라 방명록까지 다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다 공유하고 서로 공개하면은 이게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 누군가 내가 공평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장례 비용 내고 그다음에 내가 분배하는 대로 따라라고 하면 그러면 법정 소송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뭐
유명한 사건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재벌 그룹에 누가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재벌 그룹의 이제 회장이 네. 자신의 여동생이 죽자 그 부의금으로 얼마를 줬는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수십억 원을 줬는데 예. 그 수십억 원 중에 나도 한 1억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막상 그 수십억 원이라는 그 부의금의 증거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이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는군요. 네. 우와. 그러니까 재벌가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이런 부의금으로 인한 다툼 같은 게 좀 있긴 있는 거죠. 보시면서 네, 그래, 맞습니다. 그 집도 그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 지금. 네. 그렇다면 이 부의금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손님한테서 맞아요. 거둔 부의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 부의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그 이제 조문객이 네. 유족에게 위로금을 건네는 건데 우선 장례 비용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라고 법적으로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 장례 비용에 전부 다 충당을 하고 네. 각 유족들에게 접수된 비율, 금액 비율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또 사망하신 그 망인에 대한 손님이라든지 뭐 알 수 없는 경우 예, 예. 그런 경우는 다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요거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 일단 총액이 들어오면 장례 비용이 충당하는 게 기본이고 예. 그다음에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첫째 아들 직장 동료 회 이런 건 너무 명확하니까 네. 두 번째 각 유족에게 접수된 대로 주는 게 그다음 명확한 거고 근데 돌아가신 그분 앞으로 온 네. 거나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조의금은 이제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비율대로 나누는 거다. 네. 이렇게 정해진 게 있군요. 다시 상담 사연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부의금을 가지고 이제 사라진 이 작은 오빠 만약에 계속 이제 가족들이랑 연락 두절 상태면 그대로 절도범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절도죄 또는 또 이 둘째 아들이 계속 이 부의금 함을 관리했다라고 하면 횡령죄,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다 보니까 다시 찾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는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네. 큰형은 이민 간 뒤로 한국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큰형 손님이 없지 않냐. 예, 내가 예, 다 예. 봤는데 큰형 손님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 손님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다 관리한 거래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님이라고 할 수 없고 내 손님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내 손님에 대한 장례 축의금 부의금이다라고 하면서 방명록까지 싹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명록이 있어야 이 조문객이 누구 손님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가지고 가버린 건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받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가장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나누려면 네. 방명록이 있어야 그 기준으로 할 텐데 네. 이거를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니까 실제로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명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방명록을 우리에게도 보여다오. 그 복사해서 사본을 보겠다. 형제들이 큰 상주에게, 네. 큰아들에게 그걸 청구를 한 거죠. 열람하게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소송을 하는 네. 형제간에. 또 법원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거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했지만 예. 법원에서는 이 방명록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형제들에게 열람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본을 공개하라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빈소에 조문하라고 하면 방명록 쓰잖아요. 이렇게 A4 용지만한 조그만 책자인데 이게 그렇게 법정에서 열람을 시켜줘라라고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자, 드물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분쟁을 피하려면 애초에 이제 접수를 받았을 때 이거는 뭐 둘째 오빠에게 온 거 이렇게 좀 일일이 표시를 해놔야 되나요? 이게 분쟁을 피하는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예절 봤을 때 예. 그런 거를 내 신분을 밝히고 이런 절차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신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부의금 봉투 쓰는 방법에 네. 뒷면에 자신의 이름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뒷면 작성 방법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옆에 자신의 소속, 예를 들면 내가 회사가 어디어디다, 네. 어디 회사 이런 식으로 회사 소속까지 쓰도록 그 부의금 봉투 작성 방법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부의금 봉투만 봐도 이게 누구에게 뭐 증여한 것인지 누구에게 접수한 것인지 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JTBC 직원이니까 JTBC 직원 중에 상을 당한 뭐 친구가 있으면 제가 갔을 때 JTBC이가요 이렇게 쓰고 네. 주면 그 친구한테 당연히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소속 단체까지도 써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 사연 속의 주인공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도망간 작은 오빠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돌아오지 다 않는 열람할 이상은. 수 있게 해주고 또 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이상은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듣다 보니까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가끔 부모님들이 결혼 안 하는 자녀들한테 야 그동안 우리가 내 주변에. 축의금이 얼만데 네.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래야 돌려받지. 뿌린 대로 걷어야지.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결혼식에는 내 손님도 내 손님이지만 부모님 손님이 참 많이 네. 오거든요. 그럴 때 축의금 어떻게 나누나요? 이 축의금이 과거에는 이제 혼인 시기가 좀 빨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훨씬 많이 하시고 예. 결혼 당사자들은 거의 뭐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손님의 비율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 판례에도 이 혼주에게 결혼 비용으로 직접 증여하는 거다. 혼주니까 부모님이죠. 예, 혼주는 부모님이잖아요. 네, 예.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이라고 볼 것은 예외이다라고 해서 이제 혼주에게 기속되는 부분 그리고 결혼 당사자에게 기속되는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하신 그 네. 판례가 나오는데 99년 판결이라서 맞습니다. 지금 2023년이거든요. 네. 조금 이제 시대상과 안 맞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예외라는 말을 그 당시에도 둔 건데요. 이 특별한 예외라는 것은 예.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 요것을 제외하고는 혼주인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축의금은 자체가 내가 그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싹 축의금을 이제 정산을 해서 보통 이제 부부는 신혼여행 가니까 네. 바쁘니까 그쵸. 부모님이 뭐 친척들이 정리하잖아요. 정리해주죠. 그럼 정산해서 이걸 자녀한테 바로 준다. 네. 그럼 이게 증여세가 발생을 그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이건 있습니다. 발생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생할 네, 수 이 있어요? 축의금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했던 사연처럼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예. 거는 직접 주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예. 비과세지만 만약에 그 돈을 목돈으로 모아서 네.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또 5천만 원까지는 네. 증여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안쪽이라면은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축의금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일시에 탁 줘도 5천만 원까지는 자녀한테 면제가 되는 게 네. 있으니까 그렇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 일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하니까 뭔가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클 상담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클 법률 주치 신나는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 클래스 퀴즈 오늘 좀 쉬웠어요. 정답은 2번 기프티콘이었습니다. 3번 실리콘 하신 분 안 계시죠? 요거 보기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네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숭구리 용용님 그리고 이현미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